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M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패터슨의 로지즈 아 레드 마지막 편입니다. 전편을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신 후 확인해 주세요. 크로스. 나를 향해 날아오는 칼날을 멈추기 위해 나는 그의 두 팔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만일 프레드릭 자보가 맞다면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민첩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가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 감히 내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어떻게 내 물건들에 손을 댈 수가 있지? 그 편지들은 내 개인 물건이라고. 그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오른쪽 발을 들어 올리며 그의 칼 잡은 팔을 옆으로 낚아챘습니다. 칼날은 나무 책상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나는 잠시 허리를 굽혀 발목에 찬 권총집에서 총을 빼내려 했지만 그가 쉽게 칼을 잡아 뺀 다음 다시 나를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칼날은 바람 소리를 내며 내 얼굴을 겨우 몇 인치 스쳐 지나갔습니다. 넌 여기서 죽게 될 거다, 크로스. 그가 소리칩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유리 야구공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그것을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머리에서 으드득 소리와 함께 피가 흘렀고 그는 다친 짐승처럼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휘청휘청 뒤로 물러납니다. 나는 재빨리 권총을 꺼내 그를 겨누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 큰 칼을 높이 들고 내게 덤빕니다. 멈춰. 내가 소리쳤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쏘겠다. 그는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이번에는 정말 내 오른쪽 손목을 그었습니다.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계속해서 나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그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총알은 그의 어깨에 박혔고 그는 옆으로 휘청거리며 소리 지릅니다. Fuck you, Cross.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다시 한번 나를 향해 달려왔지만 나는 총을 쏘는 대신 그의 가슴 쪽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총상이 난 자리에 내 몸이 닿자 그는 찢어질 듯 높은 소리를 지르며 마침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그의 몸을 머리로 계속 밀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등이 벽에 부딪혔을 때 온 집안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집의 누군가가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경찰을 불러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911에 전화를 좀 해줘요. 나는 그를 바닥에 찍어 눌렀지만 그는 기를 쓰고 나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의 턱을 향해 힘껏 주먹을 날리자 그제서야 그는 조용해졌고 나는 그의 클린턴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프레드릭 자보였습니다. 네가 마스터마인드군. 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너였어.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그가 또다시 몸을 허우적거리며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 숨어들었잖아. 이 바보야. 너희들은 모두 다 똑같아. 이 멍청한 개자식들아. 내 말 잘 들어, 에스홀. 넌 지금 사람을 잘못 짚었다고. 잠시 후 FBI 기술팀이 출동했고 그들은 자보의 아파트를 구석구석 뒤지며 돈을 숨길 만한 모든 공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베시 카발리 역시 아파트에 도착했고 자보가 총상을 간단하게 치료받은 때를 기다려 함께 그를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내가 본 중에 가장 미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순간은 미칠 듯이 고함을 지르고 우리에게 침을 뱉어댔다가 이내 입을 다물고 눈을 꼭 감은 채 동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환자 구속복을 입은 채 실려갔습니다. 도대체 돈은 어디 있는 거죠? 배시가 차에 실려 떠나는 자보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돈이 어디 있는지는 자보만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줄 마음은 1도 없어 보이는데요. 다음 날은 비 내리는 지독히도 우중충한 금요일이었습니다. 배시와 나는 자보가 구금 중인 메트로폴리탄 가무소로 향했고 이미 건물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검은 우산 뒤에 숨어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무시하며 재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무소의 작은 취조실로 들어갔을 때 자보와 젊은 국선 변호사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린다 콜이라는 이 젊은 여자는 우리만큼이나 자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고 거의 아무 말도 없이 옆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나는 자보가 왜 비싼 변호사를 부르지 않은 건지 의아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나를 놀라게 해왔습니다. 그는 우리하고는 다른 각도로 보고 다른 걸 생각하는 것 같았고 지금껏 그런 그의 특징이 그 자신에게 강점으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보는 여전히 우리 쪽은 보지도 않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시간 낭비야. 1시간 동안의 끝없는 질문에 지친 배 씨는 마침내 두 손을 들며 말합니다. 나와 배 씨가 일어서자 자보의 젊은 변호사도 함께 일어섭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의뢰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상 거기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자보가 고개를 휙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당신들 엉뚱한 사람을 잡은 거야. 그런 다음 프레드릭 자보는 조커 같은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는 다시 배시의 사무실로 돌아가 여전히 책상 수북이 쌓인 서류들을 파헤쳤지만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임스 월쉬의 자살과 사라진 마이클 도우드 요원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그는 그 두 요원에 대해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그 둘을 죽인 건지, 도대체 그의 진짜 계획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스, 자보가 정말 이 모든 일의 배우인 걸까요? 그자가 그만큼 똑똑할까요? 그렇게 냉혈한 살인자일까요? 그 미친놈이 말이에요. 나는 드디어 책상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젠 정말 더 혼란스러워요. 벌써 밤도 깊었는데 오늘은 그만하기로 해요. 배씨,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뜬다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장 2층 내 방으로 갔고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새벽 2시 30분쯤 나는 갑자기 악몽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프레드릭 자보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수사 중에 본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그건 은행 강도 토니 브로피가 밝은 불빛 뒤에 숨은 마스터마인드에 대해 말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실루엣은
프리드릭 자보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마스터마인드의 코는 높고 구부러져 있었고 두 귀가 마치 자동차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컸다고 했는데 자보는 평범한 코에 작은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피가 말한 얼굴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지저스. 나는 침대를 뛰쳐나와 베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지만 두 번째 신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렉스예요. 늦은 시간에 깨워서 미안해요. 근데 내 생각엔 진짜 마스터마인드를 찾아낸 것 같아요. 두 명의 마스터마인드라. 처음엔 미친 소리 같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마스터마인드인 자보는 그의 주도 면밀하고 완벽한 성격 때문에 남들이 장난삼아 붙여준 별명이었고 이 두 번째 마스터마인드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는 베테랑 정신병원의 작은 방 구석에서 은행으로 협박 편지를 쓰는 루저가 아닙니다. 베시에게 내 생각을 이해시키는데 몇 분이 걸렸고 우린 함께 카일 크레그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이해시켰습니다. 마침내 카일은 우리 생각을 지지하기로 하고 수사 진행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1시 우리는 다시 볼링필드에 모여 플로리다의 팜비치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았고 이제야 수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젤우드의 인사 파일에서 찾은 닥터 버나더 프란시스의 사진은 내가 닥터 시오피의 사무실 벽에서 본 것처럼 구부러진 코와 큰 귀가 두드러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자동차 문을 두 쪽 다 열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프란시스는 1996년 9주 동안 프레드릭 자보의 심리상담서였고 작년 프란시스가 플로리다의 웨스트팜 베테랑 병원으로 정근할 때까지 5달 동안 또 자보를 맡고 있었습니다. FBI 사건 파일에는 버나드 프란시스가 쓴 진료 메모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지난 20몇 년을 별다른 직업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는 게 사실일까? 이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 환자는 매우 디테일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의사들에게 그것을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무엇이 이 환자를 지금 이렇게 병원에 붙잡아 두는 걸까? 프레드릭 자보는 1996년 1월에 퍼스트 유니온 은행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그즈음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퍼스트 유니온 지점들에서 강도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고 당시 보안 책임자였던 자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겁니다. 그 뒤 그는 신경쇠약에 걸려 하젤우드 병원을 스스로 찾았고 바로 그때부터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싱거 아일랜드에 위치한 닥터 프란시스의 콘도미니엄 근처에 잠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5층 건물의 꼭대기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앞마당에는 큰 풀장이 있고 탁 트인 바다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의사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뭐가 보이지? 그는 지금 뭘 하고 있냐고. 베시가 핸디토키에 대고 물었습니다. 지금 지붕에서 콘도를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실내가 아주 엄청납니다. 비싼 가구에 동파나 모으는 취미가 있나 봐요. 작품이 아주 집안 곳곳에 널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숨죽여 그의 콘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이애미 해변의 펜트하우스라
아주 살만한가 봐요. 베시가 내 쪽을 향해 중얼거립니다. 자정이 다 되었을 때 프란시스의 전화벨이 울렸고 우리는 감시용 밴에서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버니, 경찰이 여기 쫙 깔렸어요. 스탭들을 하나하나 신문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프란시스가 말을 끊습니다. 늦었어. 아침에 전화하지. 내가 전화할 테니까 이쪽으로 전화하지 마. 몇 번을 말했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베시가 내 팔을 툭툭 치며 말합니다. 알렉스, 여자 목소리 누군지 알죠? 맞아요, 베시. 우리의 사랑스런 캐트린 맥기건이군요. 그 수간호사도 이 음모의 일부였던 거예요. 이제야 좀 갈피가 잡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프란시스는 집안의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고 그제야 우리도 두 조로 나누어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나와 배시는 감시용 밴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때요, 젠틀맨? 우리의 마스터마인드는 여전히 안녕하신가요? 배시가 밴 안에서 기진맥진해 있는 요원들에게 기운차게 묻습니다. 프란시스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아직 캐터린 맥기건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배시, 프란시스가 수간호사와 통화하기 전에 우리가 그녀를 먼저 체포하면 어떨까요? 10시쯤 FBI는 병원에서 캐트린 맥기건을 체포했지만 그녀는 닥터 버나드 프란시스나 프레드릭 자보와의 어떤 연관성도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은행 강도와 연루되었다는 지적에 펄쩍 뛰었고 지난밤에 닥터 프란시스에게 전화를 한 적도 없다면서 통화 기록을 뒤져보라고 되려 화를 냅니다. 그렇게 맥기건이 경찰서에 잡혀 있는 동안 FBI는 그녀의 집을 사사시 뒤졌고 결국 메트로 하트포드에서 몸값으로 지불한 다이아몬드를 찾아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들이밀자 그녀는 겁에 질려 그제서야 닥터 프란시스와 프레드릭 자보, 은행 강도와 납치 사건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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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배시는 좁은 밴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나와 배시 카발리는 프란시스의 펜트하우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닥터 버나드 프란시스는 구릿빛 피부에 마이애미 돌핀스 티셔츠를 입고 맨발로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 배시는 우리가 누구며 메트로 하트포드 은행 강도 납치 사건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요. 왜 여기까지 온 거죠? 내가 워싱턴을 떠난 건 거의 1년이 다 돼 간다고요. 그런 내가 어떻게 그 은행 강도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주소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가 황당한 듯 물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닥터 프란세스? 주소 제대로 찾아온 것 맞고요. 당신이 담당했던 프레드릭 자보라는 이름의 환자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프레드릭 자보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장난 아닙니다만 베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며 말합니다. 난 월요일 아침에 웨스턴팜 병원 사무실에 있을 거니까 그곳으로 찾아와요. 내 전 환자에 대해 얘기하고 싶거든 병원에서 하도록 합시다. 프레드릭 자보라고? 지저스. 1년이나 지난 일이라고요. 도대체 그자가 뭘 어쨌길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그자의 그 말도 안 되는 협박 편지 때문인 거예요? 당신들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어쨌든 지금은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시오.
닥터 프란시스는 현관문을 닫으려 했지만 내가 손으로 문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는데요, 닥터 프란시스? 지금 당장 얘기해야겠어요. 프란시스는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겠다는 듯 한참을 씩씩거리며 섰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현관문을 열어줍니다.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요? 프란시스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온통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인 거실엔 대서양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오후의 햇살을 받은 바다 위에 금빛의 다이아몬드가 끝없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자보가 널 위해 모든 걸 다 계획했지, 안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은행의 복수할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짜놓았었어. 그에게는 은행 강도를 실행할 완벽한 계획이 있었고 은행 보안 시스템에 대해 자기 손바닥처럼 훤하게 알고 있었고 병적으로 강박적이었으니까. 안 그래? 당신들 지금 대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프란시스는 우리가 자기 병원에 정신병자라도 되는 것처럼 역겹게 쳐다보았습니다. 닥터 프란시스, 넌 자보와의 상담 시간 동안 그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된 거지? 처음엔 무시했겠지. 하지만 점점 그의 디테일과 정확함에 감탄하게 됐을 거야. 자보는 정말 1분 1초 단위로 계획을 세워놨을 테니까 말이야. 거기다 넌 자보가 베트남전 이후로 떠돌아다닌 게 아니라 사실은 퍼스트 유니온 은행의 보안 책임자였단 걸 알아냈겠지. 자보는 은행을 어떻게 틀어야 되는지 정말 경험을 바탕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자보가 미친 건 맞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친놈은 아니었어. 안 그래? 미친 건 당신들이야. 당신들 둘 다 미쳤다고. 닥터 프란시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닥터. 네가 오디션을 했던 은행갱단 한 명이 당신을 기억해냈어. 키가 크고 이마가 넓고 코가 부러지고 귀가 컸다고 말이야. 알다시피 프레드릭 자보는 그렇지 않잖아? 프란시스는 미친 듯이 웃으며 말합니다. 오, 그거 참 훌륭한 증거구만. 이봐, 형사. 당신네가 검사 앞에서 그걸 증거라고 제시하는 꼴을 직접 봤으면 좋겠군. 검사가 당신네들을 비웃는 모습을 꼭 내 눈으로 보고 싶다고. 나도 그에게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미 검사와 얘기 다 마쳤어. 전혀 웃지 않던데? 아, 그리고 캐트린 맥기건도 벌써 입을 열었다고? 네가 캐트린의 전화를 씹길래 우리가 먼저 만나러 갔지. 닥터 버나드 프란시스, 당신을 은행 강도와 납치,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참, 내가 거의 잊을 뻔했는데 말이야. 프레드릭 자보도 자백하기 시작했어. 그는 너와의 모든 상담 내용을 다 기록해놨더군. 너도 자보가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한지 잘 알 거야. 한자 한자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놨더라고. 상담 시간 동안 네가 자보에 대한 것보다 은행 강도 사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물어봤다고 하더군. 그는 너한테 은행 설계도부터 모든 걸 다 보여줬다면서? 프란시스, 우린 $1,500를 돌려받길 원해. 베시가 말했습니다. 일단 돈이 회수되고 나면 그다음부턴 너한테 훨씬 수월해질 거야. 이게 지금 네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이야. 프란시스는 여전히 거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좋아. 일단 내가 마스터마인드라고 치자고? 그렇다면 내가 깜짝 놀랄 만한 탈출 방법을 준비해놨을 거란 생각은 안 들어? 마스터마인드가 너희 같은 얼떡이들한테 잡힐 것 같아? 마침내 내가 웃을 차례였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얼떡이들이 너보다 한 발 앞섰나 보지? 이젠 네 혼자서 방법을 찾아야 돼, 프란시스. 더 이상 널 위해 계획을 짜줄 자보가 옆에 없다고.
아니면 자보가 너한테 탈출 계획까지 이미 알려줬나? 물론 그러진 않았겠지만 말이야. 사실 그가 탈출 계획까지 말해줬지. 프란시스는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너희들이 나를 잡는다면,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된다면, 그런 일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알아듣겠어? 아니, 사실 그런 일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게 될 거야. 배시가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권총으로 손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프란시스가 루프탑 난간으로 이어지는 유리문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난간 아래는 5층 건물 밖이었는데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프란시스, 안 돼. 내가 소리쳤습니다. 배시와 나는 동시에 총을 뽑아 든 채 그를 쫓아 달렸습니다. 프란시스가 난간의 끝까지 달려갔을 때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똑바로 바닥으로 향한 채 5층 건물에서 바닥을 향해 다이빙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겠죠.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해 보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배시가 먼저 난간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난간으로 갔을 때 나 역시도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란시스는 5층 루프탑에서 바로 아래 수영장으로 곧장 다이빙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곧 수면으로 올라와 수영장 가장자리를 향해 빠르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고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그대로 닥터 프란시스를 따라 5층 루프탑에서 뛰어내렸고 배시 역시 곧장 내 뒤를 따랐습니다. 수면에 가장 먼저 닿은 것은 내 등이었고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역시 곧 수면 위로 떠올랐고 최대한 빨리 프란시스를 따라 헤엄쳤습니다. 내가 수영장 밖으로 올라왔을 때 그는 벌써 옆집으로 난 길을 따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미리 차를 준비해 둔 듯 프란시스는 주저없이 옆집 차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맨발이었지만 길 위의 자갈들을 개의치 않는 듯 멈추지 않고 달려나갔고 나 역시 찍찍 소리를 내는 물 묻은 구두를 신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는 뒤쫓는 우리를 돌아보았고 다시 그가 앞으로 눈을 돌렸을 때 모든 상황은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그의 앞에서 FBI 요원 3명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총을 꺼내 그를 겨누며 멈추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갑자기 달리기를 멈추고 서서 우리를 돌아보다가 다시 앞에서 다가오는 FBI 요원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바지 주머니로 손을 가져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프란시스, 하지 마. 나는 소리치며 그를 향해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는 그것을 곧바로 입으로 가져가 들이부었습니다. 닥터 프란시스는 갑자기 손톱으로 목을 긁기 시작하더니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고 아스팔트 위로 세게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독약을 삼켰어요. 배시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마이 갓, 알렉스, 독약을 삼켰다고요.
우리는 프란시스가 두 팔을 벌린 채 이상한 각도로 몸이 뒤틀리며 발버둥 치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옆에 주차된 은색 메르세데스 USB에 얼굴을 쳐박았고 붉은 피가 본네트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신음소리를 내며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고통에 찬 흐느낌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멍하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FBI 요원들이 몰려왔고 급기야 이웃 주민들까지 나와 프란시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총으로 독약으로 살해했으며 2명의 FBI 요원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우리 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고 그걸 지켜보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죽음의 고통은 결코 짧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아스팔트 위에 고꾸라졌고 두개골이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경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목구멍에서 뭔가가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다가앉아 애원했습니다. 도우드 요원 어디 있지? 마이클 도우드 요원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맙소사 말 좀 해봐. 프란시스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 엉뚱한 사람을 잡은 거라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일이 있고 3주가 지난 어느 날 밤 나는 우리 집 선룸 피아노 앞에 앉아 거신의 랩소디인 블루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의 집에서 우리가 찾은 현금은 메트로 하트포드 인질 사건의 몸값에는 한참 못 미치는 액수였고 모든 FBI 요원들이 돈의 행방을 쫓는데 매달렸습니다. 크리스티는 마침내 시애틀로 떠났고 알렉스 주니어는 이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는 혹시 알렉스 주니어가 깰까봐 급히 부엌으로 뛰어가 전화를 받았고 카일 크레거였습니다. 카일, 왜 전화한 거야? 뭐가 잘못됐어?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지? 아주 안 좋아, 알렉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가 낮은 소리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 쉿, 알렉스. 베시 카발리가 죽었어. 난 지금 베시의 집에 있어. 자네도 이쪽으로 와야겠어. 지금 당장 와줘.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볼 안쪽을 깨물었고 입안에 비릿한 피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카일은 베시가 죽었다는 말만 했지만 나는 그녀가 집에 몰래 침입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베시의 집으로 가기 위해 옷옷을 걸치고 나오려고 할 때 두 번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안에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를 축하해 주려고 전화했어. 아주 훌륭했어. 자넨 내 하수인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잡아들이고 벌 주더군. 역시 난 자네가 해낼 줄 알았다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은 모두 그렇게 쓰려고 내가 직접 그 자리에 놔둔 장기 말들이거든. 넌 누구지? 내가 물었습니다. 넌 내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 닥터 크로스 형사. 넌 그 정도는 똑똑한 놈이잖아. 근데 말이야, 닥터 프란시스를 잡는 게 뭔가 너무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나? 또 뉴욕에 있는 내 친구 브라이언 맥두걸과 그 갱단은 어떻고? 하긴 아직 $1,500 행방이 우리 무중이긴 하지? 좋아. 이쯤에서 내 소개를 하자면 내가 바로 마스터마인드야. 마스터마인드가 나고 내가 마스터마인드라고. 난 그 정도로 완벽하단 말이지. 자, 일단 지금은 굿나잇을 할까? 곧 다시 만나지, 알렉스 크로스. 아, 그리고 베시 카발리 다음은 너란 걸 잊지 말라고. 나는 먼저 삼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으로 와 내 가족들과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한 다음 버지니아 우드 브릿지에 베시 카발리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 앞에는 차들이 어지럽게 주차되어 있었고 집 안팎으로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 숨을 깊이 내쉬었지만 갑자기 앞이 캄캄해져서 휘청거렸습니다. 몇 명의 FBI 요원들이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 역시 이곳으로 운전하는 내내 울었지만 지금은 가능한 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했습니다. 지금이 살인자가 마지막으로 본 배시의 집을 그대로 내가 볼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이니까요. 누군가가 침입한 것처럼 부엌 쪽 창문은 망가져 있었고 FBI 기술팀이 연신 하얗게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와 본 배시의 집은 그녀의 물건과 그녀의 스타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마치 쓰나미처럼 나를 덮치며 내게 그녀의 죽음을 각인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요원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거기 배시가 있었습니다. 침실 바닥에 자신의 피 웅덩이 위에 쓰러진 채 그녀는 갈색의 눈을 들어 나를 똑바로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고 다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살인자는 바로 지금 베시 카발리의 집 안에 있습니다. 그는 저들의 분노와 슬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으며 그들의 공포가 넥타르처럼 혀끝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며 너무나 황홀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경찰과 FBI와 함께 한다는 것. 그들과 몸을 부딪히고 그들과 말을 섞고 그들이 내뱉는 욕설을 듣고 그들의 눈물을 위로하고 그들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들의 분노 한복판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 한복판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황홀한 전율로 다가옵니다. 지금 그는 또다시 베시 카발리의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녀는 언젠가 FBI 최고가 될 거라는 꿈을 꾸곤 했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자만입니다. 그녀는 정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했겠죠. 요즘은 모두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요. 그는 알렉스 크로스가 침실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크로스는 이제야 비로소 그 오만함을 얼굴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함이 씻겨나간 얼굴에는 비장함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게임 페이스를 단단히 장착한 다음 알렉스 크로스에게 곧장 걸어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베시일은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카일 크래그, 아니, 마스터마인드가 말합니다. 정말 유감이야, 알렉스.